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아이고 춥습니다. 오늘 대단히 춥습니다. 저희는 경제 얘기 또 세상 살아가는 얘기 쉽게 풀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보와 날씨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셔야겠는데요. 올 겨울 들어 기온이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강한 바람과 함께 중부와 전북 또 경북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또 제주도에는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50cm 이상, 또 호남 서부는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도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충청 내륙 지역으로도 3에서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한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겠고, 또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도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5도, 한낮 최고 기온도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편 어제 밤새 내린 눈으로 사실상 교통마비까지 왔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전국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 현장을 시청자분들께서 영상으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게 제동이 안 되네요. 아찔하죠. 네. 차가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네. 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네. 빙판길이죠, 뭐 저거 도로가. 지금 정말 버스 사이에 네네. 버스가 지금 뒤로 밀리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약간 언덕인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버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언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중간에 또 승용차가 이제 끼어 있었고요. 이게 조금 언덕이면 못 올라가더라고요. 네. 미끄러져서. 그리고 지금도 차가 가질 않아서 뒤에서 밀면서. 근데 전륜구동인데 앞바퀴가 겉돌잖아요. 네네. 보시면 어제 정말 전국 곳곳에서 아찔한 장면들이 참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곳곳이 이랬습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월 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시작으로 꼭 일출 보러 가는 분들 계셨어요. 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출을 보러 안 가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야, 이건 내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해를 시작한 건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방 안에서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일출을 또 준비했습니다. 2021년 첫 일출 함께 보시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불청객 때문에 모두가 힘겨웠던 2020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1년 새로운 희망을 모두와 나누기 위한 일출 선물 프로젝트. 빛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오늘 일출이 상당히 멋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좋은 기운 가득 받으러 함께 가시죠. 2020년 마지막 날,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뷰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일몰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런데 전경 구경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를 촬영하시는 겁니까?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안전한 거 맞죠? 보기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지는 아찔한 높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에서 본 풍경입니다. 멋진 경치도 즐기고 짜릿한 추억도 남기고 아주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요. 근데 야 아가야, 너 무섭지도 않냐? 웬만한 어른보다 큰 배포 자랑하는 이 아이, 그냥 아주 크게 들긴 물이구만. 부모님도 용기를 내봅니다. 너무 무서워.
이렇게 아래 떨어지면 어렵게 자리를 잡았으니 사진은 남겨야겠죠? 이제 기분 좋게 훅 털어 넘겨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나게 즐기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해가 넘어가려 합니다. 힘들었던 기억, 마음 아팠던 일들 모두 저무는 해와 함께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새 희망을 품을 수 있겠죠? 올 한 해가 좀 코로나로 다들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내년을 맞이하고자 해서 그냥 어머니랑도 와서 또 보니까 좋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내년은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시민들의 모든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연중 행사처럼 즐기던 해돋이도 쉽게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미디어 큐브. 저희 미디어 큐브는 가로 세로 6m 규모로 국내 최초 정방형 풀 HD 미디어 아트 연출물입니다. 보행자 시각에서 쉽게 아나모피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미디어 아트를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저희가 연출하고자 했고요. 인대모 상대로 쌍방향 소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메시지들이 뜨기는 뜨는데 어떻게 소통을 한다는 건지 한번 지켜볼까요? 여명 오빠가 누구예요? 남자친구요. 아, 여기 주인공이셨어요. 기분 좋습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 저만의 메시지를 딱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서로에게 하고픈 말을 대신 전달해주는 미디어 큐브. 올해 새로운 명수가 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불빛과 영상으로 만든 다양한 미디어 아트가 곳곳에 배치돼 있어 산책과 작품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답니다.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 없이 좀 즐기기 좋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된 새해 카운트다운.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제 2011년 첫 일출을 보러 떠나볼까요? 완벽한 해돋이를 담기 위해 두 군데 일출 명소를 동시에 공략합니다. 두 팀이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여기는 바로 상암동 채널A 방송사가 있는 BDMC 건물의 옥상입니다. 동쪽이 어디예요? 했던데요? 저쪽 밝아진다. 그쪽에 떠려고 한다. 제작진이 도착하자마자 구름 너머로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데요. 2011년 새해 첫 일출이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멋진 일출 사진을 담기 위해 제작진의 손도 빨라집니다. 뜬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2021년 첫 해돋이. 여러분 해 떠요. 해 떠. 그런데 해가 뜨긴 떴는데 구름이 영 자리를 내주질 않네요. 뜬다. 너무 흐려요. 특히 상암 방향은 붉은 기운만 감지가 되는 정도입니다. 지금도 장관이긴 하지만 2% 아쉬운 상황. 왼쪽으로 보면 구름이 좀 덜 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 더 준비했습니다. 그쪽에는 아마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팀도 일출 명소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여기 풍경 엄청나네요. 좋죠? 우와. 해 뜨기 전부터 장관을 이루는 두 번째 일출 명소. 시작부터 예감이 좋습니다. 이번엔 완벽한 일출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세팅합니다. 원래 구름 뒤로 뜨니까 근데 빛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오늘 일출이 상당히 멋있을 것 같고 붉은 빛이 새벽 하늘을 온통 물들이자 이내 새빨간 얼굴을 내미는 새해 첫 일출. 해가 예쁘게 올라왔는데 색감이 좋네요. 야, 이건 어떻게 찍어도 작품이겠어요?
도심의 전경과 한강 그리고 붉은 해가 한데 어우러진 신축년 첫 일출 사진.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올해의 소원 빌어보세요. 새해는 이 밝은 빛으로 온 세상이 밝혀지는 코로나 없는 세상을 위해서 화이팅!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해는 매일 늘 떠오르지만 새해 첫날 보는 해는 그 느낌이 다르죠. 예, 다들 소원 성취 올해는 꼭 하시고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상남심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제 눈밭에서 괜찮으셨어요? 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퇴근길에. 아니, 그 시간에 도로에 있었어요? 예, 어제 오후 한 6시, 7시, 8시 뭐 딱 도로에 그대로 멈춤 상태로 있었는데 애가 타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주차장이고 막 위험했죠. 미끄러지고 아까도 네. 저 영상 보니까 그렇던데. 네, 특히 사고들도 막 앞에 눈앞에서 나니까 네. 많이 정말 걱정도 되고 그래요. 부디 오늘 출근길도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예. 출근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들 제 시간에 와줘서 이 생방송이라. 지하철로 왔어요. 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다룰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뭐 워낙 저출산이고 그래서 인구는 이미 줄어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심각했지만 그간 많이 고민했던 건 고령화 문제 아니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고민이었는데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요, 작년에서 올해 넘겨올 때 인구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5,184만 명에서 5,182만 명. 네. 이게 1960년대 주민등록 제도를 시작한 이후로 인구가 준 건 처음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뉴스고요. 예. 그럼 왜 줄었겠습니까? 바로 사망자 수, 그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은, 이걸 인구 부분에 있어서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예. 한 해를 따지면 이제 신생아 출생보다 예.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서 인구 감소,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정부 예상이라든가 많은 기관에서는 인구 감소를 9년 후 한 2029년 정도에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9년 빨리 현실화된 겁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또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맞아요. 그러고 네. 아이들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한 15년 전쯤에 제가 강원도 영월을 갔는데 거기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애들이 다 숨은 것 같아요.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인구 절벽이고 이게 저출산이구나 이걸 거의 실감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인구 감소로 이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이렇게 좀 인터뷰를 좀 해보면 역시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고요. 경제적인 이유 중에서 또 핵심은 양육비, 뭐 학원비라든가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최근에는 집값, 부동산 이런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이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 놀이터 보면 놀이터가 썰렁해요. 네.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걸 잘 볼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그렇다 보니까 놀으려면 돈을 지불하고 아예 놀이방이나 뭐 무슨 시설에 가서 맞아요. 그렇게 네. 놀더라고요. 뭐 키즈 카페 이런 데도 네. 많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나마 또 코로나 상황이라 아이들이 다 집에 있어서 볼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가 왜 노래를 못하면 결혼을 못해요. 미운 사람 뭐 이런 노래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자리 문제 있죠. 거기에 주거 문제 있죠. 거기다 출산 문제 있죠. 양육 문제 있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문제 있죠. 이런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선행이 되어야 사실은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어야 애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이 부분 해결이 안 되니까 점차 사람들의 마음의 문뿐만 아니라 몸의 문도 닫히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입니다. 네, 사실 제 나이대가 지금 딱 결혼을 생각할 나이기도 한데 주변에는 결혼 안 한 친구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 해도 뭐 둘은커녕 하나도 힘들다. 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인구 감소라는 건 정말 충격적인 뉴스고요. 또 하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9년이나 앞당겨서 현실화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핵심 이유는 뭐냐? 역시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런데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통계청이 뭐 아이를 안 낳아도 약 29만 명 정도의 신생아는 탄생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27만 명, 2만 명이나 덜 예. 낳는 저출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계속 더 빨리 간다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하잖아요. 예. 뭐 이제 4천만 대로 앞자리가 글쎄 바뀌는 붕괴될 수 날도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사회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럼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가게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처할 거 아니에요. 기계나 AI로. 그럼 또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라든가 소득이 없으면 또 아이를 안 낳고 아이를 안 낳으면 또 노동이 줄어들고 그냥 악순환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계속될 거네. 수밖에 예. 없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옛날에 저희가 다 콩나물 교실이란 말을 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옛날 그 번호가 78번 막 그랬어요. 한 반에 그렇게 많았는데. 80명씩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학교에 막상 가보면 아 아이들이 정말 없구나라는 걸 실감하는데 실제 전남의 강진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이 한 명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이 학교는 없어지. 우리가 폐교를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난 건데 네. 이게 어디 지방만의 일이냐? 그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도 은평구에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2018년도에 은혜초등학교가 지금 그 처음으로 이미 폐교가 됐고요. 그리고 그 마포구에 보면 그 신촌에 창천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도 지금 다른 학교랑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학생이 적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교가 없어지고 학교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준다는 얘기는 첫째, 그 아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애들 줄면 학교 없어지고 학교 없어지면 애들이 있어도 그 학교가 없으니까 젊은 층들이 유입되지 않고 당연히 거기서 발생하는 뭐 마트 안 생기죠. 병원 안 생기죠. 해당되는 각종 인프라 안 생기죠. 그렇다 보면 마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이런 양상이 생겨나거든요. 이게 마을에서 끝나겠냐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일본인데요. 네. 우리가 경제 뭐 수요 공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급 차원에서 보면 일단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공급이 아예 점점 줄어들게 네. 되니까 네. 이쪽이 붕괴가 되고요. 당연히 소비, 수요도 인구가 많아야 일정 규모가 나옵니다. 한 명이 막 밥을 10끼씩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주 극단적인 그렇죠. 예를 보면.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자체가 네. 다 무너지게 되면 성장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는. 내수 자체가 이제 일어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만성 디플레 구간이 오게 네. 되고요. 투자 자산 시장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아, 한 명이 뭐 예. 지금 여러 채 살 수 그렇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부동산 가치 하락,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된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일본은요, 그 80년대 말에 어마어마한 부동산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뭐 물론 그때 가격에 뭐 준하는 그런 지역, 특정 지역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때 가격이 아직도 예. 절반 이상을 못 네. 넘을 정도로 네. 그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네. 또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단독주택인가 30년 된 집은 뭐 제로엔이라면서요. 그냥 그렇죠. 이제 살으라고 그래도 안 산다. 예, 빈집을 넘어서 네.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그렇다고. 버려진 거죠. 네. 그런 가옥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게 저출산 또 인구 감소의 하나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영끌한 분들은 철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만에 하나 또 그런 흐름이 이렇게 빠른 속도라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고요. 또 하나 더 큰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세대 부양의 문제가 커지면서 예. 이제 복지는 계속돼야 되는데 세금 낼 사람 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한 명이 더 부담해야 될 걷어야지. 세금이 더 커지게 되는 네. 그런 현상도 자연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참 뭐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뭐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2029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순감 줄어들게 되고 국민연금은 2040년부터 이제 네. 고갈이 된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2029년이 아니라 2020년에 글쎄 말.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잖아요. 9년이 당겨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도 이제 상당히 빠르게 뭐 네. 2030년대까지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럼 이제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요새 자식보다 연금이라 그래서 실제 노년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그 마지막 월급이 우리가 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분들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030년, 2040년 이 코앞입니다. 뭐 15년, 20년 정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도 이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뭐 워낙 이렇다 보니까요.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뭐랄까요, 굉장히 신박한 공약들을 내세우던데요. 네, 몇 군데만 좀 보면은요. 이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 정도를 제천시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첫째를 낳으면은 150만 원 금융지원입니다.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는 4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 아이를 낳으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탕감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서도 결혼을 하면 일단 1억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창원시에서 다 살아야 됩니다. 핵심은. 그리고 첫째를 출산하면 일단은 그 1억 원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면제. 둘째를 낳으면 대출 원금의 30%를 탕감. 셋째를 낳으면 이제 전액 탕감. 이런 정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런 해당 지자체는 지금 인구가 너무나 많이 줄고 있으니까 또 이런 식까지도 하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면 1억 주는 거네. 그죠, 전액 탕감이니까. 그렇죠. 탕감이 되니까요. 세월을 좀 되돌려서 저라도 좀 났으면 좋겠어요. 또 인구 감소가 너무 안타깝긴 한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음이 다급한지 지금 청년 180만 인구가 지금 무너질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청년이 전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이를테면 취업을 할 때 면접 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과 관련된 여러 수당들을 아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런 청년만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의 유입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전북도에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소식도 막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원을 받아서 지방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제가 왕왕 봐요.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결국 다 서울 또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되는데 핵심은 인프라 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크게 3대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일터,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있고요. 두 번째가 교육 문제, 세 번째가 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지방 뭐 분권화 이건 얘기할 때 적어도 대형 병원이라든가 좋은 교육기관을 좀 지방으로 좀 빼야 된다라는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요. 항상 이 일자리, 교육, 병원.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서울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이것도 역시나 악순환인 것 같아요. 아이가 줄어들면서 교육 인프라는 좀 열악해지고 그러면서 또 아이를 가진 사람은 또 떠나게 되고 이게 반복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저출산 문제, 또 인구 감소 문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저출산 관련 대책에 쓴 예산, 진짜 집행된 돈이 150조고요. 앞으로 또 5년간도 200조를 또 쓴다고 하는데 지금 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우리가 인구 수 때문에 막 현금 지원 이런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저출산에 대한 인터뷰들을 해보면 당장의 돈 현금이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의 삶의 질,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뭐 주거비, 뭐 집값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낳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사회적 불안이 클 때 이를테면 전쟁통에는 아이를 낳지도 못하지만 안 낳게 되고 실제 임신도 잘 되지 않는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아이를 낳을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 몸 자체도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위기가 이렇게 장기화된다면 사실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임신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출산, 육아와 관련된 또 여성들의 어떤 재취업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그냥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배려, 시선, 문화로 정말 제대로 안착을 해야 그래서 지금 유럽이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가는 것처럼 저희도 조금 방향을 선회해야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좀 태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문득 그거 기억나요. 서울시에서 그 임신 정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임신 말기 행동 요령을 적었거든요. 아, 그거? 근데 이게 괜히 네, 논란이 네. 됐던 게 뭐 남편의 밑반찬 네, 챙기기가 행동 요령이었고 그다음에 남편의 옷 혹은 가족들 옷 가족들 옷 챙기기. 챙기라고. 네. 그게 행동 요령이어서 굉장히 비판받았었잖아요. 지옷은 지가 챙겨야죠. 그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희가 지금 50대인데 50대 부부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네. 그 정책을 내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답습대 오는 행정 편의주의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디 가서 뭘 하려면요. 네. 못 떼와라, 못 떼와라, 못 떼와라. 뭘 떼올 게 그렇게 많어. 이럴 때면 뭐 가족 가게 증명서 맞아요. 네.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거기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건데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지. 그럼요. 예. 네. 그런 거예요. 예.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러 곳에서 정말 너무너무들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하는데 실내 체육시설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핏불입니다. 정부 집합 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헬스장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버틸 줄 알았으나 사실 힘듭니다. 하루하루 억울하고 눈물 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 겸 유튜버 핏불리죠. 네, 그렇습니다. 유튜버 핏불리 씨고 실은 지난 8월에도 한번 집합금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치킨 먹는 모습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제 공감을 얻었었는데 이게 넉 달째 이어지게 되면서 뭐 최근에 홀로 술을 마시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헬스 트레이너들 또 이 헬스 클럽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공감하는 그런 영상들이 앞서 보여줬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 안월동이라고 지금 세대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덩치가 이만한데 요새는 마음이 요만해진대요. 워낙에 힘들다, 어렵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계 걱정을 하는데 요새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마음이 짠해요. 아니 근데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실내 체육 시설, 뭐 흔히 헬스클럽, 헬스장이라고 하는데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번 기본적으로 월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한 사이즈 작게 만들어도 이게 클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유동 인구를 잡아야 되니까 어쨌든 월세가 비싼 곳을 잡을 수밖에 없는 월세 부분이 있고요. 지금 화면 속에 기구들이 나오는데 저걸 다 구입하지 않습니다. 저걸 이제 렌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비용이 월세하고 저 렌탈비가 고정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투잡이라고 해가지고 그 헬스장은요 좀 독특합니다. 인테리어가 음악을 막 빵빵 크게 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 투자비에다가 매달 들어가는 이제 고정 비용들까지 계속 빠지게 되니까 지금 웬만한 곳에서 최근 작년부터 집합금지 되면은 아무리 작은 규모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거나 이런 대형 헬스클럽들은 정말 뭐 3, 4억 손실이 났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된 내용이 형평성의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같은 실내 운동 체육 시설인데 어딘 되고 어딘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왜 우리만 이러느냐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핫 이슈 3가지로 우리 섭외 돌아가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죠. 네, 금주 이슈 탑3.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 자가격리자와 클럽 내 댄스입니다.
네,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클럽이 있었죠. 원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부산 서면에 클럽 업주하고 또 거기서 같이 놀았던 70여 명 과태료 처분받았나요? 네. 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9시 이후에 실내 취시가 안 되고 사람들 모일 수 없다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네. 그 클럽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주점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신고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해봤더니 새벽 3시인데도 성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 보도된 내용이죠. 네, 그럼 혹시 클럽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방역 수칙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 것 같거든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쵸? 그게 뭐 이렇게 꼼수로 영업하는 곳에서 방역 수칙이라는 게 제대로 지켜졌을 그렇죠. 리가 만무하겠죠. 네. 뭐 마스크를 쓰고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뭐 턱 아래로 내리고 있다든지. 턱스크. 그렇죠. 이제 뭐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마스크고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 좁은 공간에 많이 안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해요, 사실은. 뭐 어떤 곳은 이제 아예 망 보는 사람들을 앞에 배치를 해놓고 뭐 단속이 오거나 그러면 무전을 해서 네. 사람들 뭐 도망가게끔 해주는 뭐 뒷문들. 뒷문으로 뭐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예. 순찰차만 10대 이상 출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단속하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예.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그런- 여기에 또 네. 문제가 됐던 건 여러 사람들 지금 적발이 됐잖아요. 예. 이 중에 해외에서 막 입국한 자가격리자도 한 명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자가격리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게 다 밀집, 밀접, 밀폐 이게 하지 말라는 걸 다 압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가격리자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방역을?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텐데. 근데 저는 이 처벌이 좀 약하다 싶었던 게요. 이렇게 몰래 영업한 업주에게는 150만 원 과태료고요. 거기서 놀았던 사람들에게는 뭐 10만 원 과태료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알려면 금방 알 수 있는 게요. SNS 통해서 이런 술집들이 있다라는 네. 홍보글이 뭐 지금도 찾아보시면 제법 많습니다. 저도 몇 개 본 적이 있었는데 뭐 홍보글 보면 아예 영업금지 시간 피해가지고요. 새벽 5시에 문 연다. 허허. 새벽 5시에 술 판다. 뭐 이런 홍보글들이 있어요. 네. 아니 5시요?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제 일하러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술. 네. 그 5시에 누가 술 먹으러 갈까 싶은데 실제로 갑니다. 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새벽 5시에 문을 열었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지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됐고 예. 이게 SNS에 또 올라와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새벽 시간이 됐건 밤 시간이 됐건 한 자리에 또 밀폐된 공간에 많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감염 위험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저도 아주 저런 청년기 젊은 시절을 겪어봐서 뭐 젊음의 피가 뜨겁다는 건 알지만 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놀아야 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원래 인간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고 지금 시점에서는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모든 젊은이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 요즘에 그렇죠. 제 친구들 보면 다 집콕한다고 예. 오히려 영상통화로 술을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각자 집에서. 술 갖다 놓고. 네, 얘기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네. 그래서 잘 요즘- 지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뭐 화상 채팅 앱이라든지 뭐 랜선 회식이라고 네. 해서 각각 자신의 집에서 음식 마련하고 뭐 술 마시면서 이야기는 나눌 수 있으니까 네.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장년층들은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중장년층들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업이 가능한 시간이 밤 9시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9시 이후에 술 마시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일찍 시작합니다. 네. 오후 한 3, 4시부터 술자리를 시작해서 9시까지 마시고 네. 그게 끝나면 일반 영업점에서는 술을 못 마시니까 자신들의 사무실 혹은 뭐 세미나실 이런 곳으로 옮겨가서 또 술을 마시고 있다는데 여기 뭐 일단 5명 이상 모일 테고 네. 이런 것들이 다 감염병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술집은 아예 못 가니까 네. 그리고 9시에 딱 셔터를 내리니까 아예 누구네 집에 아예 가든가
아니면은 숙소를 아예 빌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엔 인원을 뭐 누가 몇 명이 들어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될 얘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술판 벌이다가 가족들한테 전염이 되잖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지인들도 지인들이지만 막상 내가 갔을 때 이 감염의 고리가 어떻게 우리 전 세계를 이제 움직이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의 위기도 전 세계의 위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나와 내 가족의 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쉬운데 이 부분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임을 갖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낮술을 그래요? 팔지 못하게 또 그런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길 경우에 형사처벌되는 내용인데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술집에서 술 못 팔게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순천시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출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새벽 5시에 술집 영업한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그런 업소들도 장사가 잘 되고 이러니까 순천시에서는 좀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한 것이 아닌가 평가가 됩니다. 뭐 순천 시민들은 코로나19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이거 너무 강력한 규제가 아니냐. 이거 너무 우리 피말리는 일이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면은 낮술뿐이 아니고 조주하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힘들어서 이 컵에다가 한 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렇게 옳은 판단일까요?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된 노동 이후에 뭐 약주 한잔 하시는 그렇게 또 푸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조치는 엄격히 말하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감염병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3밀 얘기하잖아요. 밀집, 밀접, 밀폐인데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 많이 모이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낮술 금지 명령이 내렸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 오죽하면이라는 심정 자체가 이 순천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큼은 정말 조금 오죽하면이라는 생각에 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7일까지니까 네. 참는 김에 조금 더 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2위 볼까요? 네, 경제 이슈 탑3 이번엔 2위입니다. 2위는 코로나19 신직업 코파라치입니다. 코파라치입니다. 코파라치. 그렇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에요. 코로나19 더하기 파파라치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코파라치라고 하는데 지금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코로나19 신고 포상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촬영하시는 분들을 코파라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신고를 하면 이제 포상금으로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보면 뭐 위반 사례들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아니면 5명 이상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을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파라치가 촬영을 하면 신고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 나왔잖아요. 코파라치 하루 신고가 뭐 1,000건씩 된다. 이게 활약이 대단해요. 뭐 하루에 1,000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만 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최근에 이제 마포구 구의원 중에 한 사람이 밤에 술 마시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죠. 이것도 이 코파라치들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적발이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고가 진짜 많이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신고가 많다는 건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그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 막아야 되니까 이런 신고하는 내용들,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시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 코파라치가 정부의 감시, 감독 한계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사생활 침해나 과잉 행정, 오신고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코파라치들 때문에 좀
부담을 엄청 느끼시는 거예요. 위축되는군요. 네. 그렇죠. 예전에 뭐 봉파라치라고 있었어요. 전통시장에서 뭐 이렇게 간단한 거 뭐 샀을 때 비닐 주면 이거 찍어가지고 네. 몰래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만큼이나 압박감이 심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실내 취식이 금지돼 있잖아요. 뭐 카페 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에서 누군가가 손님이 왔는데 사진 찍힐까, 혹은 뭐 5명 이상 모여 있는 게 사진 찍힐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한 약사회에서 이 한 구에 있는 약사회에서 지금 이제 공지사항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약국에서 모두 마스크 잘 착용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약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기관이 지정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 코파라치들이 약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고. 제대로 착용 안 하고 있으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약사회에서 아예 공지사항을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들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들이 안 했거든요. 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사한 집들이 다 집들이를 안 한 이유가 혹시 윗집에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아랫집에서 신고가 들어갈까 봐. 그럴 수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면 배달 음식을 배달하러 가셨던 분들께서 사실상 뭐 5명 이상 모여 있거나 아니면 뭐 사무실에 너무 집결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든지 그러면 신고 위험이 있을까 봐 이 부분을 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이 커져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이 양가의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니 가족끼리 모여서 집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는데 무슨 4인 가족이 있고 5인 가족이 있고 6인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분들이라면 네. 5명 이상 가족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분들이 어디 한 공간에 모여 있을 경우에는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방역수칙 위반이 되는 건데 지자체들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직계 가족들, 뭐 조부모나 뭐 손자 손녀들이 만나는 것은 5명이 넘더라도 일정 부분 유예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나 그 주소지가 다른데 내 딸 아들이 출근했기 때문에 내 손주를 돌보러 오시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코파라치로 인해서요 중요한 가족 행사나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행사할 때도 굉장히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평소에 떼어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이게 그만큼 위험도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할 것들이 많아져서 생기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또 상견례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상견례는 그럼 우리가 화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보통 이 5명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최근에 일반 상담 시설에도 올 정도니까 다들 걱정과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2.5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현행 규정상 5명 이상 모여서 뭐 제사를 모신다든지 상견례 한다는 건 현행 규정상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참 공교롭게 겹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상황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라인 제사, 뭐 온라인 상견례 이런 것들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좀 힘을 보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7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지켜서 확 줄이지 않으면 우리 지금 설 어떡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 설도 지난 추석처럼 또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데 요때 바짝 잘 지켜서 좀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네. 아니 뭐 서로 감시하는 거냐 뭐 예전에 북한에 5호 담당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냐 네.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코파라치들의 사정도 좀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실직하신 분들, 휴직하신 분들, 휴업, 폐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형 코파라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하던 곳에서 뭐 퇴직한 이후에 혹은 뭐 실직한 이후에 요새 배달업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하루 일을 하더라도 일당 1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 코파라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상품권 10만 원권까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한 건이면 1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에 이제 맘카페에서 봤더니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 잘못된 거 신고하겠다는 거 틀린 거 아니지 않느냐. 네. 우리의 안전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이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서로가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하는 이런 네. 문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경계들은 분명히 네. 있습니다. 예.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질병이 우리에게 그 준 장기적인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불만도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런 코파라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만들어내서 불안하죠, 불만 많아지죠, 불신 생겨나죠.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 이 지탱할 수 있는 그 심리적 경계가 굉장히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이건 여러 가지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죠. 네, 금주 이슈 탑3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코로나19 약 클로로퀸의 진실입니다. 아니 근데 이 클로로킨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를 통해서 지금 막 그 뭐 단톡방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클로로킨에 관련해서 코로나19 무섭지 않아요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 글들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확진자의 경험담이라고 하면서 열이 시작되기 전에 해열제나 감기약 먹어야 한다. 그리고 클로로킨 감기약을 약국에서 구입해라. 뭐 이런 글들이 돌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약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요. 그러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거 어디서 구하냐, 얼마냐 이렇게 묻다가 나중에 해외 직구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가 국내 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몸에 어떤 위험을 줄지 알 수 없어요. 용량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구매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먹고 훅 좋았다 이런 후기도 올리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이게 이름이 지금 뭐야 클로로퀸이잖아요. 이름이 헷갈리니까 클로렐라를 사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참 웃었는데 그만큼 어르신들 사이에 이게 일종의 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이게 클로로킨이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거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막 확산될 초창기에는 그 당시에 뭐 백신, 치료제 이런 게 없으니까 다양한 비슷한 약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클로로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4월에 이게 이제 확진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본인도 클로로킨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클로로킨 우리 지금 많이 확보했다. 뭐 미국 국민 걱정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클로로킨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네. 아니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뭔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앞서 그 어르신들 많이 본다는 그 메신저 글에 감기약 클로로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부터 틀린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제인데요. 이게 말라리아 약입니다. 말라리아 약이고 감기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받을 수도 없는 약이고요. 지금 뭐 클로로킨, 렘데시비르 초창기에 뭐 여러 약들 거론됐었는데 그래서 WHO에서 이거 정리를 했어요. 클로로킨 코로나19에 약효 없다라고 정리를 했고 우리 식약처에서도 그 코로나19의 치료 혹은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약 잘못 쓰면 심장 등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신장이나 간에도 뭐 장애를 줄 수가 있고 뭐 발작, 저혈당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 환자들을 위한 약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 지금 뭐 코로나19 예방한다고 먹는다는 글이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이 클로로킨 잘못 복용하면 굉장히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로킨을 찾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약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그 종로 쪽에 계신 약사분하고 제가 직접 얘기하면서 어르신들 진짜 많이 온대요. 클로로킨 있느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발음은 모르는데 이렇게 문자 보여주면서 이거 있느냐. 이러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처방 없으면 못 지어준다라고 설명하고 돌려보낸다고 해요.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비슷한 내용의 약들 많습니다. 스테로이드제 중에 하나인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또 인근 내과 가서 홍역 예방 주사 놔달라. 그게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근데 그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실제 치료제 아니에요? 사실은 덱사메타손은 치료 과정에서 흔히 쓰는 스테로이드제이긴 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발열이 심할 때 초창기에 전문의의 처방 아래 그것도 용량 굉장히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뭐 코로나19 전반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염증 완화시키는 스테로이드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이제 코로나19 걸린 이후에 덱사메타손 구해서 먹고 나았다 이런 말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돌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약효 코로나19에 대한 약효는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섣불리 항상 알지만 뭐 약물 오남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카더라를 믿고 약을 복용
이용하는 심리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용 SNS에서 늘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정보를 얻는 사이트들이 보통 있어요. 커뮤니티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뭐뭐 했다라고 하는 경험담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개가 올라오게 되면 이게 혹하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위기가 커지는 게 노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기에 동조 효과라는 게 발생합니다. 나도 손을 거기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최근 정보 중에 얼마 전에 사망자가 1,000분이 넘었는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럴 때 위기가 커지면 이때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정보는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끝까지 자세히 읽고 더 공식적인 채널을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누가 카더라 한다 할 때는 반드시 출처가 어디고 누가 얘기했고 어떤 기관에서 나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부나 사회에 대한 불신들이 여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 메시지들이 급격히 확산을 했었는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진짜 많이 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음모론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제대로 된 방역 체계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 방역 체계 지금 막 홍보하고 있는 방역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돌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짜 뉴스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출처 또 누군가 만들어낸 문장인지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런 게 다 불안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럼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게 생명과 직결될 경우에는 대부분 검증 과정 없이 더군다나 우리가 의료적으로 검증을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이런 여러 유튜브라든지 내가 늘 듣는 곳에 가서 듣다 보면 놀랍게 여기에 일종의 알고리즘 때문에 개인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첫째, 공식 채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우리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거든요. 카더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신 똑바로 뜨고 그다음에 눈 똑바로 뜨고 그리고 공식 채널인지 누가 얘기했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언제 얘기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인증했는지까지 확인하신 이후에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 그다음에 약을 구입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20년 작년에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는데 2021년 코로나로 또 시작을 합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의뢰해 주셨나요? 네, 그동안은 대부분 이 사연자의 가족이 또 사연 신청을 해줬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족이 아닌 아주 특별한 분이 사연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닥터가 간다 함께 보시죠. 국민 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MC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제 옆에는요 든든한 우리 정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원장 선생님이요 수술 환자도 많고 또 병원에 진료하는 분들도 많다 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또 사연이 왔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연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요양보호사 김정림입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어르신이 허리나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볼 때마다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닥터가 간다 제작진 팀들 꼭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연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고 또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편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돌보고 있는 어르신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노인 요양 보호사님이 직접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을 만나러 빨리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혼자 하려니까 좀 부끄러운데 혼자 또 해보겠습니다. 닥터 간다. 빨리 가야 되니까 가보겠습니다. 고! 출발! 가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여긴가요? 안에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엽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엄마. 조춘자 어머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조춘자 어머니입니다. 닥터가 간다. 오늘의 주인공 조춘자 씨 반갑습니다.
네, 김정임 요양보호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사실 우리 어머님은 아마 모르셨을 건데 보호사님이 우리 방송에 어머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 신청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렇게 네. 해본 거예요, 그냥. 그래요? 예. 어떻게 어머님하고 알고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3년 넘었어요. 좋으시죠, 우리 엄마는. 네. 마음씨도 좋으시고, 네. 그냥. 예, 남한테도 엄청 잘, 착한 사람이. 네. 남한테도 잘 베풀어 주시고. 그렇죠. 네. 이동엽 씨, 네. 저는 이제 가봐야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엄마 좀요. 어머님 잘 보살피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어머님은 언제부터 다리가 이렇게 좀 아프셨다는 생각이 드세요? 내가 한 60대인가 그때부터 아픈 게 이때 이렇게 아파. 18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조춘자 씨. 이남 이녀를 두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4남매를 뒷바라지했는데요. 이제는 자식들도 모두 결혼해 손주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며 60대부터 다리 통증이 시작된 그녀. 6년 전에는 남편까지 잃고 말았는데요. 그 후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조춘자 씨. 다리와 무릎 통증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앉으면 좀 더 서면 더 툭 튀나오고. 이 다리가 막 이렇게 부으면 이만한지 두 개. 아픔이 있어도 일하러 다니고 무거운 거 많이 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뼈가 이거 달아가지고 섬에 부닥치면 엄청 아파. 입을 딱딱 벌길 정도로 아파가지고 옷에 나가지를 못하네. 하지만 경제적 형편상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요즘은 잘 듣지 않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언니, 어디 안 돼갈까요? 밖에. 아니, 엄마가 답답해 하셔서 밖에 좀 나갔다 한 바퀴 돌고 들어오려고.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예, 아파서 살살 걸어가야지. 천천히 오셔. 이거 잡아, 이제. 이거. 나가. 이거 뭐. 그렇게 안 춥네. 어디로 가? 여기로 가시, 여기로. 날씨가 좋아. 춥지 않고 괜찮지?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워. 보행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은 못 걸으세요. 다리가 시청되니까. 오랜만에 산책이 좋기는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고 힘들기만 한데요. 아유, 나 좀 쉬어야 돼서 아파 못 가겠어. 여기 앉으세요, 형님. 아이고, 아이고. 오늘 진짜 더 아프네, 허리가. 쭈물러 다리 좀 쭈물러. 비가 올라오고 그러는지 다리가 많이 아프지, 형님? 걸으니까. 응. 다리가 어떻게 아파요? 자, 뒤에 이제 뭐라 그럴까, 허벅지가 막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리가 이런 데가 엄청 아파요. 뼈가. 집 앞에 나와 잠시 걷는 것도 힘든 상황. 몇 발짝 걷다 쉬기를 반복. 보호자가 옆에 있어도 결국 얼마 걷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지, 형님. 추워지신데. 들어가요? 아니, 조금 한 서너 발자국만 걸으면 많이 아프시고 칼뼈가 많이 땡겨서 잘 걷지를 못하세요. 추우면 다리가 더 아파가지고. 어머니 왜 이렇게 계속 치료를 못 받았던 겁니까? 그렇게 아들, 딸이 다 그래 힘들게 벌이 묶고 사는데 내가 저거들한테 신세 안 지려고 내가 아파도 저녁에 진짜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든 내가 참아봐야지 하고 여태 참은 게 이런 이제 그게 왔어요. 네, 이게 다 우리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아파도 아프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 네. 예, 이제는요 숨기면 안 됩니다. 오늘
정훈재 원장님이 같이 왔어야 되는데 못 왔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불러볼까요? 시작. 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진찰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 원장 선생님, 제 옆에 우리 조춘자 어머님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님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무릎니? 네네, 어머님 한번 잠깐 일어서 보실까요? 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축하면 예, 되겠습니다. 예. 네. 어유. 예, 다리가 꼬웠어요. 네, 한번 살짝 걷는 거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한번 걸어볼까요? 저쪽으로. 네. 아이고. 한쪽 다리가 찌부러졌어요. 예. 아유. 네. 다시 이쪽으로. 어머니 무릎 한번 걷어서 무릎 한번 저한테 좀 보여주실까요? 네. 네, 양쪽 다리가 다 무릎이 섰습니다. 쫙 펴지세요? 아니면 조금 굽어 있으세요? 조금 굽어졌어요. 그렇죠, 조금 굽어져 있죠. 이렇게 네. 미리 보내주신 엑스레이를 제가 봤는데 아마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심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모형을 보시면은 이제 환자분은 이제 무릎 사이에 있는 연골이라고 한 조직이 다 닳아서 뼈랑 뼈가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아픈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일 심한 단계 무릎 관절염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형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튀어나와 있고 부풀러 있고 이게 손상받은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하고 이제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공 관절로 갈아 끼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생님, 제일 걱정인 게 육안으로 봤을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거 수술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가능하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또 이제 수술 전에 한번 다 이제 검사를 한번 하시거든요. 또 저희가 꼼꼼하게 환자분 체크 한번 더 해서 뭐 수술을 또 잘 받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진짜 편해졌어요, 어머니. 그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애들이 옆에 다 사니까 옷도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예. 아들, 딸들 데리고 관광도 가고 싶고 아마 이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한 이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 조춘자 어머님이 정말 쾌차할 수 있게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닥터가 간다! 화이팅! 파이팅! 다음 주 심각한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보이는 주인공 조춘자 씨의 정밀 검사가 진행.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수술 계획을 세우고 인공관절 치료술로 우리가 교체를 해주는 것과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된 주인공. 과연 그 결과는? 아니 가족들 걱정할까봐 그렇게 아픈데 참고 견디신 거잖아요. 네. 닥터회가 간다 그 의뢰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한 거의 20년을 참으셨다고 하는데요. 이제라도 통증에서 좀 벗어나서 편안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닥터가 간다의 사연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혹은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사연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릴게요. 오늘 같은 날은 운전도 운전인데 걸으실 때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걸으시다가 쫄딱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그럼요. 네. 뭐 교통안전 더불어서 보행자 안전까지도 오늘은 꼭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